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반갑습니다. 다정한 타로 담사 태경입니다. 자, 오늘 5월 5일 빨간 날 어린이날이었는데 다들 우리 어른이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주변에서는 그 빨간 날이라고 휴일로 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햇살 타로님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보는 느낌이라 너무 기분 좋네요. 햇살 타로님은 오늘 하루 잘 보내셨을까요? 다들 빨간 날에 휴일 편하게 다 보내셨기를 바래요. 바라면서 또 오늘 마무리는 기분 좋게 1월 무담이라 함께 마무리하시면 정말 꿀같은 휴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작에 들어가기 전에 또 카드를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은 우리 어제 그 연인 6번 카드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제 그 연인 6번 카드가 지니고 있는 성격이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이어가 나가고 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었다면 오늘 카드는 굉장한 에너지예요. 어제는 조금 러블리 하기도 하고 좀 설레는 그리고 조금 책임감이 가해지지만 그래도 하나로 엮여지는 그런 느낌의 카드였다면 오늘은 굉장히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진 카드를 설명할 건데요. 그 카드는 바로 전차 카드랍니다. 전차 카드. 딱 보기만 해도 이름부터가 그냥 돌진할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요? 무조건 돌진,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은 이 전차 카드에 대해서 1월 요담 타로 카드와 함께 어떻게 이어져서 또 1월 요담 타로 카드가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그 전에 우리 항상 들어가는 우리 1월 요담 타로 카드가 또 유니 기반이니까 그 부분을 먼저 알아보려면 우리 이 카드의 핵심 키워드와 핵심들을 한 번씩 간략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전차 카드의 핵심 키워드를 먼저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핵심 키워드는 전차, 앞에 말했던 것처럼 돌진, 돌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앉아있는 우리 앞선 카드들에 조신하게 앉아있는 카드들, 정적인 카드들에 비해서 동적인 에너지의 힘이 굉장히 큰 카드인 것처럼 밖에 전장에 나가서 움직이는 카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리와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따라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전투적이고 진취적이고 강인한 그런 의지력과 또 이런 전차를 움직이고 하는 것은 이동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으로 또 키워드를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자세히 보이시겠죠? 요 스핑크스 보이시죠? 이 스핑크스가 보면은 고삐가 없어요. 고삐도 없고 채찍도 없고 이미지에. 그러면은 이것을 통제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차 카드에서는 이런 부분으로도 그 통제와 균형을 잡는 키워드도 함께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돌전차를 타고 있는 앞에는 흑백의 스핑크스와 함께 하고 있고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 전사 같은 이미지가 보이는데 갑옷을 입고 두 마리의 스핑크스와 함께하는 이 전차.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전차에 고삐가 없댔잖아요. 고삐도 없고 채찍도 없고. 그런데 이 전차를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얘네들을 다 통솔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통솔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인데 이 부분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인 카드인 것에 생각을 해보면 정말 대단한 인물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쵸? 그런 것처럼 의지 하나로 나아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공부했었던 우리 황제 카드, 황제 카드가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국책을 다스렸다고 하면, 우리 전차 카드는 전장에 나가서 움직이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현실파죠, 현실파.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행동파. 그렇게 이 카드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전차 아까 말한 것처럼 돌진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돌진형이면 얼마나 그 속도전에서 빠르겠어요. 정말 굉장한 속도를 내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이 속도뿐만 아니라 돌파해내는 에너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길이 막혀 있으면 그거를 뚫고 나갈 정도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전차의 에너지인데 듣기만 해도 굉장하죠. 그래서 이 카드가 만약에 상담에서 나온다고 하면, 혹시 뭐 간단하게는 오늘 택배가 올까요? 너무너무 기다리는 택배가 있어. 근데 오늘 이 택배가 올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 그러면 택배가 빠르게 와요. 택배가 빠르게 오는데 이 카드가 아니고 어떤 카드라고 해야 되죠? 앉아있는 카드들, 쉽게 말하면 뭐 여사제 카드, 이렇게 앉아있는 카드들, 엉덩이가 무거운 카드들은 속도전에서는 조금 느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소식이 있다. 뭐 썸남의 소식이라든지 썸녀의 소식이라든지 기다리는 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다리는 소식 중에 이 카드가 떴다. 상담 중에 이 카드가 떴다면 속도가 빠르게, 이 사람이 빠르게 나에게 전진해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전에 굉장히 빠른 카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 속도전에 굉장히 빠른 카드에 우리 1월 무덤 타로 카드는 과연, 세찌님 안녕하세요. 오늘 휴일 잘 보내셨나요? 기분 좋게 인사해 주시네요. 인물 잘 지내셨다니 다행이네요. 자, 그럼 또 이어서 해볼게요. 그 인물에 우리 1월 무덤 타로 카드는 과연 어떤 인물이 들어갔을까, 역사적인 인물이 들어갔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바로 그 인물은 이렇게 김종서 장군입니다. 멋지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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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장군이에요. 김종서 장군이 누구냐? 당연히 아시겠죠. 우리 멋진 분이잖아요. 되게 우리 역사에 또 한 획을 그으신 분인데, 그래도 우리 카드를 또 공부해보고자 하면 이 카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금 알아가야 되니까 김종서 장군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넣어볼게요. 김종서 장군은 조선 세종에서 단종까지 문무를 겸비한 장수로 움직였던 분이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태종 때부터죠. 태종 때부터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이렇게 그 네 분의 왕을 왕과 함께 하셨던 분인데, 태종 때 어린 나이로 그 문무 시험에 합격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해요. 그렇게 태종 때부터 역임을 하고 하나하나 자리를 차가면서 올라가셔서 이제 조선 세종 때부터 단종 때까지도 그 문무를 겸비한 장수로 움직였던 분이에요. 그래서 문무랄까 정말 무관과 그 문관을 같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게 세종의 명으로, 세종대왕의 명으로 제일 유명하죠. 함경도 육진개척을 하신 분이고, 또 이 육진개척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조금 뒤로 가 있지만 문무를 함께 겸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세종의 명으로 고려사를 그 저술한 역사학자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머리도 좋으시고 행동력도 정말 갑이신 분이에요. 멋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육진 개척을, 함경도 육진 개척을 했다고 하는 게 두만강 일대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조선이었죠. 조선의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이후에도 또 그 전차카드 키워드랑 설명을 드릴 건데, 들어보시면 정말 정말 파고파면 대단하신 분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육진 개척을 하시면서 대호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이제 큰 호랑이. 그러니까 그 대호라는 우리나라를 또 표현하는 게 토끼도 있지만 이런 그 토끼와도 연관이 많지만 가장 크게 보는 게 호랑이잖아요. 호랑이. 그 호랑이처럼 얼마나 용맹하고 그 맹수에 대한 그 눈빛만 봐도 안강이 정말 멋있잖아요. 무섭죠. 그 안강만 봐도. 근데 그런 별명을 얻을 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셨던 인물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맹함이, 북방에서 움직이실 때 그 용맹함이 이제 이 별명을 만들어낸,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질 건데, 그 앞에 말했던 것처럼 전차 카드가 핵심 키워드가 진취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승리와 성공과 그리고 조화, 이동, 변화 이런 분들의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강인한 의지로 엮어볼 수가 있어요. 강인한 의지와 연결을 해서 전차 카드에 김종서 장군이 오를 수 있는 것에 저는 가장 큰 부분을 뒀는데 우리 육진 개척하면은 그 함경도 쪽이잖아요. 그 함경도 육진 개척이 조선의 영토라고 사실은 처음에 보기 힘든 곳이었어요. 그 개척하기에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운 미개척지였거든요. 그랬는데 그곳을 이분이 확장을 시킨 거죠. 그곳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추위 자체도 우리가 지내고 있었던 곳과는 정말 다르게 너무 혹독한 추위에 있었고 지형도 편한 지형이 아니었대요. 지형도 굉장히 험난하고 험준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다 배제하더라도 여진족의 침입이 그냥 실만 하면은 들어오고 실만 하면 들어오고 그 정도로 침입이 굉장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여진족을 다 이겨낸 분이 김종서 장군인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그 어렵고 험난한 환경을 버텨내기가 힘들죠. 화살도 계속 맞아야 되고 거기서 지금처럼 이런 구급대가 오거나 이런 조치가 빨리빨리 취해지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런 곳에서 그렇게 우리 원래 지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혹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다 버텨내서 결국에는 수년을 버텼죠. 수년을 버텨서 그곳을 개척을 하신 분이 김종서 장군이어서 강인한 의지, 뭐 진취적인 의지, 이런 의지력으로 봤을 때 김종서 장군이 우리 전차카드에 들어갈 핵심 인물이다라고 저는 연결을 했었어요. 그리고 돌파력. 이 돌진형이랬잖아요. 이 카드들이 무조건 나아간다. 길 없으면 무조건 만들어서 가고 막혀있으면 뚫고 가는 그런 에너지의 카드들인데 이 육진 개척으로 확보한 두만강의 국경선이 지금 우리나라 그 북쪽 경계의 기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곳을 지도에도 없었을 이분이 만들어두지 않았다면 지도에도 없었을 곳인데 이제 지도에도 우리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길이 없으면 길 만들어서 가고 길 막혀 있으면 뚫어서 가는 진짜 돌파력 가변 인물이에요. 가보부 가변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무조건 나가자 이기자 이런 스타일인데 그런 것에 이제 이 인물을 넣어 보는데도 또 아무런 아쉬움 없이 넣을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진짜 압도적이죠. 이 기계가 의지도 의지인데 이 의지와 함께 하는 기계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그
이후에 또 설명을 계속 연결해서 드릴 건데, 이 김종수 장군이 저는 우리는 3년 전에, 그 팀 1월 무담이 3년 전에 이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역사를 조사하고 또 도움을 역사학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공부를 많이 이 박학다식한 분과 그 미팅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이 그 김종서 장군을 조사를 했을 때 정말 그 우리 금원이처럼 영번에 들어가는 것에 정말 정말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인물을 정하게 됐어요. 이 인물을 정하게 됐는데 이 인물이 그때는 우리는 이 역사만을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3년이 지났죠. 이후에 최근 그 왕가 사는 남자가 또 흥행했잖아요. 우리 이 카드, 우리 일열마담 타로 카드를 설명을 하면서 왕가 사는 남자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잘 잡은 건지 왕가 사는 남자의 단종 역사에 있었던 인물들이 우리 카드에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기분 좋게도. 웬만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종대왕처럼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왕님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정말 존경하는 그 대왕님이죠. 세종대왕. 근데 저도 우리 카드에 세종대왕님을 넣고 싶었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니까. 근데 넣지 않았던 이유가 모든 이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인물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만큼 유명하시기도 하고 업적도 굉장히 대단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 외에도 우리가 많이 알아두면 좋을 인물들과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대한 그런 높은 그 업적과 이런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는 인물들을 조금 뒤로 하고 더 많이 알았으면 하는 인물들을 올려놨는데 이제 우리 1월 마담 타로 카드 이렇게 오늘 김종석 카드처럼 그때의 단종에 나왔던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후에도 또 소개를 드릴 건데 그때 이제 또 궁금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말을 하고 아무튼 그 계류정난을 겪으셨던 단종과 함께 계류정난을 겪으셨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단종을 보피했던 충신이셨거든요. 근데 그 계유정난의 그 수양대군의 세력이죠. 수양대군 세력에 이제 기습을 받아서 살해를 당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는 하지 않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이제 영화에서도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계신 부분이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는 하지 않습니다. 김종서 장군이 그 자리에서 즉사는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는 목숨 부지해요. 목숨을 부지해서 이제 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궁으로 들어가서 단종에게 보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해보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김종서 장군만 그 세력의 살해와 이런 위협을 받은 게 아니라 김종서 장군이 그 수양대군 종이죠. 그 이름도 똥골뱅이 4개인 아이인데 임어을운인가? 그런 이름을 가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물, 그 종에게 철퇴를 맞아요. 철퇴를 맞으니까 정말 단순히 상해를 입히는 수준이 아니었죠. 그 철퇴가 무겁잖아요. 엄청 무겁고 무시무시한 건데 그거를 머리를 쳤다고 기습을 했으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진짜. 근데 그 당시에 김종서 장군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첫째 아들 김승규의 도움을 받죠. 그 아들이 그 분위기를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단종의사라는 또 책을 읽어보시면은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게 수양대군과 이 종들 옆에 있는 세력들이 김종서 장군 집에 찾아가잖아요. 집 앞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때 그 김승규 아들이 먼저 아버지한테 김종서 장군한테 보고를 해요. 그 단종회사를 읽어보시면 보고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다라는 거를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다 느끼는 거죠. 이 아들도.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 근데
가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김종서 장군이. 그래, 알았다라고 준비를 하고 만나러 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승규 아들이 그 분위기를 읽고, 아버지가 철퇴를 맞고 나서 이제 그걸 알아채죠. 알아채서, 이후에 설명을 이어서 드릴 건데 아들이 보호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즉사는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든, 이거 아들이 또 목숨을 잃고 자기도 상해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높다라고 하는 게 그 상황임에도 그 죽은 아들과 자기의 목숨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이제 궁으로 가려고 움직이는 그것만 봐도 엄청난 기계를 가진 의지를 가진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후회 없이 선택을 한 인물이었죠. 우리 전차카드의 김종서 장군이. 비교해도 너무 늠름하지 않습니까?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약간 부적 같은 느낌의 카드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 김종서 장군에 대한 이 철퇴 이야기도 나왔고 하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기계를 가졌던 이제 인물의 역사잖아요. 한 면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넘길까도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더 자세히 알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도 함께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수양대구과 계유정난, 그 단종과 계유정난을 함께 겪었던, 그리고 그 계유정난의 살해를 당할 뻔했던 이야기들을 빌려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 김종서 장군 집 앞으로 이제 수양대군과 그 세력이 찾아갔댔잖아요. 그 찾아가는 게 수양대군이 그래요. 그 우리 김종서 장군한테 관모 뿔이 떨어졌다.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서 그 김종서 장군이 이제 듣죠.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양대군이 김종서 장군에게 이렇게 서찰을 이렇게 전해요. 읽어보라고. 읽어봐야 될 서찰이니까 읽어봐라 이렇게 전하는데 밤에 찾아갔어. 왜냐면 문제를 일으켜야 되잖아. 문제를 사단을 일으켜야 되는데 밝은 날 대낮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랑 그 세력들과 모의를 짜고 몇 날 며칠 모의를 짰어요. 모의를 짜고 계획이 이제 만들어졌어. 계획이 만들어져서 수양대군을 그때 찾아간 거죠. 그날 밤에. 그래서 수양대군이 그 서찰을 김종서 장군에게 전달했잖아. 그래서 김종서 장군이 그날 밤에 이제 달밤 빛을 보면서 달빛에 그 서찰을 읽어봐요. 읽는데 그 비춰보는 그 순간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임어울운 이라는 종이죠. 수양대군의 종. 그 놈이 그 녀석이 우리 김조성 장군을 기습을 해요. 철퇴를 들고 머리를 빵 하고 내리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살해한 줄 얘네는 알았죠. 죽었는 줄 알았죠. 근데 그 순간에 김승규 아들이 눈치를 채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곁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을 진짜 아버지한테 얹은 거죠. 이렇게 아버지를 다 감싼 거지. 그 세력들, 나쁜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그 철퇴를 휘둘러서 살해하고 죽인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게 아닌 것을 알고 나서 얘네들이 칼을 휘둘러요.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감싸니까 이제 양정이라는 녀석이 그 세력이죠.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칼을 휘둘러서 이제 찌르는데 그것을 또 김승규 아들이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건 사실 아들이에요. 김승규가 즉사를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는 살아남죠. 살아남고 김종서 장군은 살아남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상황임에도 궁으로 들어가서 해결을 보려고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궁에 들어가서 이제 단종이 일단 왕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단종에게도 보고를 해야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양대군과 그 세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세력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뻔했잖아요. 당할 뻔했고 그 세력들이 보통의
그 인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또 장군은 알게 됐고, 아들이 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의 모습 그대로 신분을 노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노출할 수가 없어서 그 여복이죠, 여복. 그 아내의 가마를, 그 살아남아서 이제 정신이 깼겠죠. 그래서 아내의 가마를 타고 궁을, 그때 당시 이제 한양 도성에 있는 이 사대문을 통과를 하려고 해요. 근데 수양대군이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수양대군. 정말 계산적이고, 그 계산적인 인간 옆에 또 있는 한 명애와 또 그 옆에 있는 졸개 같은 나부랭이들,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서 이거를 했겠어요. 그 단종회사 읽으면서도, 단종 영화도 그렇지만, 단종 영화에서는, 왕가 사는 남자 영화에서는 한명회와 단종의 이런 대립을 크게 뒀잖아요. 근데 이제 단종회사 책을 읽어보면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보다 조금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사육신과 생육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다뤄지는데, 그런 걸 읽으면서 진짜 화가 막 부글부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산적인 인간들 모임에 있다 보니 수양대군 또 권력욕이 엄청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 집결체죠. 그곳의 집결체에 그 장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다 한 거예요. 계산을 다 하다 보니까 얘가 죽진 않았으니까 어떻게든 여기 올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 문을, 사대문을 다 막은 거야. 사대문 사소문을 다 막은 거야.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김종서 장군은 궁에 입궁하려고 했지만 결국 수양대군에 의해서 입궁을 하지는 못해요. 입궁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며느리의 친정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사돈댁이죠, 사돈댁. 사돈댁에 몸을 숨기게 되는데, 날이 밝아지면서 이제 수양대군과 수양대군 세력들이 또 우리 김종서 장군을 찾으러 다녀요. 찾으러 다녀서 결국, 들키게 돼요. 그 칼질했던, 왜 그 아들을 찌르고 했었던 양정과 이용상이라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목숨을 해하게 되시는데, 살해를 당하시는데, 실록에 올라 있는 이제 글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목숨을 진짜 구걸하기는커녕 정말 그때까지도 이렇게 짱짱하셨대요. 살해당하기 직전에 실려있는 마지막 김종서 장군의 말씀이, 그래도 정승의 몸인데 이제 끌고 가려고 했겠죠. 왜 우리 묶어서 가든 끌고 가든 그 자리에서 죽이진 않고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김종서 장군은 정승의 몸으로 어찌 걸어가겠냐.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도 조금 높으신 고위급들은 걷지 않고 꼭 뭔가를 타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종서 장군도 그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원을 가져와라. 초원을 가져와라. 그걸 타고 가시겠다고 그렇게 가져와라 했는데, 그 초원이 이름이 우리가 익숙한 목마이죠, 목마라는 이명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해요. 목마라는 이명과 그 명거, 초거 등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 의자 있는 수레 같은 그 판이죠. 왜 우리 가마는 이렇게 4명이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데, 이게 그 판 위에 의자가 있고 그 아래에 바퀴 하나, 외바퀴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외바퀴가 하나 있고 앞뒤로 사람이 이렇게 밀고, 그러니까 바퀴에 의존해서 이렇게 밀고 가는 그런 수레인데, 종이품 이상의, 조선시대 총이품 이상의 이제 벼슬아치들이 타고 다녔던 그런 수레라고 합니다. 그거를 가져오라 했는데, 이제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결국 이후에는 목이 잘려서 이제 내 걸리는 효수형에 당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이 효수형이란 거, 이 명칭의 이름은 조금 생소한데
드라마 같은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부분도. 그 저작거리에 왜 장대 이렇게 막 높이 있는 그 머리 높이 이렇게 있고 머리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게 뭐 역적이나 뭐 반역이나 뭐 이런 거 한 사람도 아니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못된 짓을 해서 그렇게 당한 분들이 이렇게 왜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게 많으실 텐데 그것을 효수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고려와 조선 시대에서 능지처사를 당하고 이제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서 이제 공개를 하는 그런 처형이었다고 하는데 듣기만 해도 사실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보던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봤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다시 글로 써가면서 말로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니 되게 기분이 좀 너무 안 좋더라고요. 특히나 그 왜 우리 능지처참 이런 말, 능지처사 이런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굉장히 심오하고 무겁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 좀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을 당하고 이제 목숨을 잃으셨던 분이셨는데 그러면 왜 이분이 이렇게 세종과 단종 사이 태종부터 시작해서 정말 멋진 그 문물을 함께 다룬 장수가 그리고 4명의 왕과 함께 해왔던 그런 장수가 왜 하필 수양대군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가 됐어야 됐나라고 또 궁금하시겠죠? 저는 궁금했어요. 왜 굳이 이 인물이 이렇게까지 됐어야 됐나. 역사 공부를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나마 알아서 좀 죄송한 부분인데 아무튼 알아보면 그 태종부터 시작해서 세종, 문종, 단종까지 이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이어짐에 김종서 장군이 그 4명의 이제 왕과 함께 하면서 지내셨던 멋진 분이셨는데 그 문종 이제 문종이 세종대왕의 아들이죠. 세종대왕의 아들이고 단종의 또 아들이자 단종의 아버지인데 문종이 요절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또 알고 가야 될 게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문종이 굉장히 약하게만 이렇게 나오는 인물로 제가 기억이 나요. 다른 걸로는 좀 더 자극적이게 뭔가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보다 그때 문종이 제 기억에는 되게 병약한 인물로 요절을 하는 걸로밖에 기억이 안 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조금 더 해보니 문종 역시 이제 요절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세종에 필적하는 정말 명군, 성군이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정말 멋진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또 아들인 단종이면 또 얼마나 영특하고 또 귀엽고 똑똑하겠어요. 근데 그런 어린 단종을 이제 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알다시피 몸이 이제 병세가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요절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종이 죽기 전에 김종서 장군에게 먼저 그 부탁을 했대요. 우리 어린 단종 좀 잘 부탁한다. 왜냐면은 그 단종이 되게 안타까운 게 세종대왕님의 손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 얼마나 예쁨을 많이 하셨겠어요. 정말 정말 많이 예뻐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막 조카들 귀엽고 손자 손녀 귀여우면 울고 빨고 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이 이뻐하셨어요. 이뻐하셨는데 세종대왕도 이제 단종 곁을 지킬 수 없었죠. 이제 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이후에 그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돌아가신 게 우리 단종대왕님.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이 슬펐는데 그 단종대왕님 엄마죠. 문종의 아내. 그분이 단종대왕을 놓고
하루 만에 이제 우리는 순산을 했다고 알고 있었지만 하루 만에 목숨을 잃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단종대왕한테 젖 한번 물려보지 못하고 제대로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단종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제 곁에 있는 궁녀들의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유모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크죠. 그렇게 컸기에 정말 곁에서 내 힘과 내 그늘이 되어줘야 되는 그리고 온기를 나눠줘야 되는 어머니를 잃습니다. 잃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세종대왕 그리고 할머니인 소원왕후까지 돌아가시고 결국 남아 있던 곁을 지켜줬던 분이 아버지 문종이었는데 문종 역시 이제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이게 허약한 게 아니라 병세가 악화되어서 결국에는 단종을 지켜주지 못하고 가게 되었기 때문에 김종서 장군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제 보필을 부탁을 합니다.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김종서 장군은 문종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단종을 곁에서 보호해냅니다. 수양대군과 이제 그 세력들 그리고 그 외에 그 종신들이 얼마나 단종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겠어요. 안 그래요? 조금이라도 내가 편하게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큰 힘을 다루고 싶으니까 이 어린 단종이 힘이 약하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굉장히 꽤나 공격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김종서 장군이 지켜주기 위해서 곁에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수양대군과 수양대군 세력에게 가시의 눈이었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1453년 개유정난을 일으킬 때 첫 번째 목표물, 첫 번째 타겟으로 이제 김종서 장군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였어요. 왜 김종서 장군을 선택을 첫 번째로 했냐면 그런 눈의 가시였던 부분이 특정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 그거죠. 이제 그 조선시대 그 최고의 의정부죠. 의정부. 그 일을 편찬하고 움직이는 그런 의정부에서 직책마다 3명의 사람을 추려낸다고 해요. 3명의 사람은 후보를 이제 선망해서 추려내는데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 그 의정부 대신들이 선택을 하고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논의에서 이제 한 명씩 표시를 하는데 이 부분에 표시가 되고 이제 이거를 선택을 받게 되면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표시를 받은 사람이 그 왕은 이제 국정을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다른 인사들을 계속해서 만나서 확인하고 이게 아니라 의정부에서 먼저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을 바로 낙점을 하는 거죠. 바로 낙점을 해서 바로 그 일 진행을 하거나 맡길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표식을 받기 위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노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게 이 좌의정이었던 김종서 장군도 한몫을 했던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사실 보면은 단종이 무슨 국책을 논하고 국정을 논했겠어요. 맞잖아요. 한창 어릴 때에 우리 엄마 아빠 사랑받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받고 예쁨 받아야 될 나이에 그 왕으로 즉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인사를 돌보고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레 이 김종서 장군, 좌의정인 김종서 장군과 그 영의정인 황보인에게 이 국정에 대한 일들이 좌지우지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양대군은 이것을 자기가 이 정란을 일으키려면 이걸 뒤집으려면 이런 인물들을 먼저 없애야 되겠다. 왜냐면 단종은 왕으로 즉위를 해 있고 왕의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단종이 어리기도 했고
말의 힘도 없었고 국정을 움직일 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하나 곁에서 든든하게 지지해줄 사람들이 자기 핏줄로는 진짜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양대군이 생각을 하기에 언제든지 쳐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굳이 단종부터 움직일 필요는 없었기에 제일 큰 산을 넘자. 우리 대호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얼마나 에너지가 강한 인물인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산 하나를 넘어나야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을 없애야 이후에 진행될 부분에서도 이 사람을 믿고 있는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분위기들이 쏠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없애자 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목표물로 이제 우리 김종서 장군이 타겟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승규 아들 김승규도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김종서 장군이 살해를 당하고 이후에는 온 가족이 진짜 몰살을 당하죠. 살아남은 인물이 없을 정도로 몰살을 당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이후에 또 설명될 인물 카드에 있는 분이기는 한데 이후에 200년이 지났죠. 200년 단종이 목숨이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고 또 김종서 장군도 가고 즉 200년이 지난 이후에 숙종이 자리에 올라서 단종을 노상궁에서 다시 그 왕으로 복위를 시키잖아요. 복위를 시키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후 김종서 장군도 충신으로 복위가 되기는 해요. 복위가 되기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는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그 단종 복위될 때 그 우리 숙종이 단종을 복위를 시킬 때 김종서 장군도 같이 복위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역사는 조금 달라요. 그때의 김종서 장군이 복위가 되지는 않거든요. 숙종 때는 정확한 명예를 다 회복을 했다 하기보다 단계였어요. 명예 회복을 하는 단계에 있었거든요. 명예 회복을 하는 단계에 있었고 그 단종을 다시 왕으로 추복하고 나서 이제 사육신들을 복권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바로 역사를 세우겠다고 이제 단행을 하면서부터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던 건데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김종서 장군은 복권이 되지 않았었죠. 복권이 되지 않고 이후에 그 조치가 취해진 거는 있었어요. 이때 당시 명예회복 단계에서 조치가 취해진 거는 김종서 장군의 후손들이 그 등용 시험을 보잖아요. 보고 싶은데 역적으로 몰려 있었기에 그 동안은 이제 그 김종서 장군의 후손들이 무언가를 시험을 보고 급제에 대한 부분을 꿈을 꿀 수가 없었죠. 이게 다 내려오잖아요. 내 부모가 어떻고 누구가 어떻고 이게 다 내려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었는데 이제 숙종의 시대 때 그 명예 회복 단계에서는 조치가 취해진 게 후손들에게 그런 등용에 대한 부분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한 복위는 영조시대에 일어납니다. 영조시대는 몇십 년 후이죠. 그로부터 또 몇십 년 후죠. 김종서 장군 이제 공식적으로 역적의 멍에를 지우고 제대로 된 충신으로 복권을 하시죠. 이제 그 멍에를 벗고 관작을 하시는 거죠. 그로부터 이제 그 시간이 이미 그 수십 년 지났었어요. 그 숙종 때 이 부분이 1678년이거든요. 1678년이고 영조 때 우리 그 김종서 장군의 복위가 바로 된 게 1746년이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났죠. 근데 다행히도 영조 때 김종서 장군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를 정식으로 회복시켜주면서 충익이라는 이제 시호를 내려주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293년이 지났었어요. 이 모든 공식적으로 이거를 찾아낸 것이 29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정말 길죠. 정말 죽고
백골이 다 그거 됐을 때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건데, 이런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카드에 1월 무덤 타로 카드의 전차 카드로 자리를 할 수 있었던 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왕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의지 하나로, 그 기계 하나로 버텨온 모습이, 이 장군의 역할이 역사의 한 줄로 정말 남을 만했다. 그리고 너무 멋지게 또 우리나라를 빛내준 인물이었기에 전차 카드에 탁월하게 선택이 됐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그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프고, 왜 가슴 시리고 뼈 아픈 이야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 역사가 피로 물들고 눈물로 물드는 역사인데, 들어보면은 정말 멋진 이야기들도 많지만, 그리고 이렇게 인물들도 많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겨내는 그 의지 하나만큼은 사뭇 존경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김종서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단종대왕님의 이야기들도 또 가슴 아프지만 다시 한번 펼쳐보게 됐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서 장군 카드와 또 전차 카드의 특징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준비를 해봤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흑백의 스핑크스랍니다. 우리 스핑크스,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김종서 1월 무덤 타로 카드의 김종서 장군에 들어가 있는 그 스핑크스는 우리나라 해태로 자리를 해줬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 카드구나. 해태로 자리를 해줬어요. 흑백의 해태로 자리를 해줬는데, 해태는 궁에 보면은 조각상으로도 많고 석상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해태도 스핑크스와 똑같이 상상의 상상의 동물이에요. 상상의 동물이고, 이 해태가 그 궁에 많이 자리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의미 중에 하나가 시비와 선악을 구별해낼 줄 안다고 해요. 이 해태가. 그래서 그 자리, 궁 안에 이제 돌 석상으로도 많고 조각상으로도 많이 있는데, 해태의 이명이 또 있어요. 귀여운 이명이 이제 해치인데, 해치 똑같은 이름인데, 처음에 우리 김종서 카드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민화 느낌의 해치가 들어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 무서운 해태 느낌, 정말 해태다 하는 그 느낌의 아이들이 2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색상도 조금 많이 강했어요. 많이 강하고, 왜냐면 그 흑백 조합을 분명하게 대비를 시키자 해서 그렇게 색을 정했었는데, 색도 뚜렷하고 이 해태의 모습도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김종서 장군이 주인공인데, 어떻게 보니까 이 카드를 계속 보면 혜태가 주인공인 것처럼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야. 너무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싶어서 스케치 선도 바꿔보고, 또 색채 선도 다시 따보고, 색채도 또 바꿔봤습니다. 색채도 또 바꿔봤었는데, 그래도 이 혜태의 강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 전사카드에 김종서 장군과 어울릴 만한 이 스핑크스를 모습을 어떻게 바꿀까 했는데, 이제 민화에서 도출을 하게 되죠. 민화에서 이제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석상 느낌의 이 강인한 느낌을 함께 가져가자 해서 그 석상 느낌으로 봤는데, 그 해치가 민화에도
또 다뤄지잖아요. 그래서 그 민화 느낌을 살려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 김종서 장군 옆 앞에 이렇게 자리하게 된 귀여운 해치 모습으로 자리를 하게 됐답니다. 하고 보니까 진짜 그 강인했던 해태를 지우고 보니 김종서 장군도 너무 잘 뚜렷하게 보이고 또 미나 느낌의 우리 해치도 너무너무 귀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다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변경을 하게 됐죠. 그렇게 변경을 하고 또 중요해 보이는 거 이제 요 뒤에 보시면 이 성이 있거든요. 유럽 외국에 보이는 많이 보이는 성이죠. 이것을 또 우리나라 문화를 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문과 같은 이런 문 다리를 표현을 해서 해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성각 성문 이게 아니고 앞에 그 김종서 장군 설명을 했잖아요. 그 김종서 장군 설명하면서 중간에 못한 제대로 못 잠시만요. 요즘은 케이팝 빵님 언제 오셨어요, 근데? 요즘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해치가 더피라는 캐릭터 이름으로 귀엽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어요. 맞죠. 그 파란 호랑이 맞죠? 그거 정말 인기 많더라고요. 그 캐대언 그것 때문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 맞죠? 캐대언 얘 때문에 그 더피 부채도 생기고 공방에서는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미나 공방에서는 부채도 만들어 놓고 또 외국인들 선물할 거라고 자다깨도 아까웠어. 아 그랬구나. 이 이야기한다고 내가 그걸 못 봤네. 잘 왔어요, 잘 왔어요. 근데 자다 깨고 와서 어떡해. 아무튼 그 공방에서도 그렇게 유명해서 부채 말고 이렇게 키링 같은 걸로도 작업이 되고 그림으로도 진짜 작업이 돼서 많이 판매가 되기도 했대요. 혜태가 재채기 하면은 했지. 아, 요런 것도 또 하나 알아둬야 되겠네요. 나중에 아재 개그처럼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아무튼 그렇게 인기가 많아진 우리 해치 또 우리도 원래는 혜태 그 느낌으로 있다가 아주르님도 빵 터지셨어. 이렇게 해치로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까 진짜 너무 귀여운 거지. 너무 잘 바꿨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있고 우리 이거 성문 얘기 설명하다 멈췄죠. 이 문이 아까 그 김종서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인데 김종서 장군이 그 한양에 왜 사대문이라고 아까 전에 수양대군이 김종서 장군을 막기 위해서 사대문을 다 막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서대문.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서대문, 서쪽 문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서쪽 문을 말하는데 한양 도성에 서쪽 대문이죠. 대문 큰 문. 도성에 그 지키고 있는 문이니까 그 문인데 이 문이 그 돈의 문이라고 해요. 그냥 서대문, 서쪽 대문 이게 아니라 돈의 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김정서 장군이 이 돈의문 밖에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수양대군도 그쪽으로 바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김종서 장군이니까 우리 돈의문 당연하게 또 김종서 장군과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의문을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뒤에 다리도 있고 이 돈의문을 또 한 번 더 알아볼 건데 돈의문이란 그 돈자가 한자로 도타울 돈이래요. 도타울 돈. 너무 귀엽지 않아요? 도탑다. 도타울 돈. 그 이거 알아보면서 조금 이 이름 좀 귀엽다. 돈이문만 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뜻을 보니까 좀 좋은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도타울 돈에 그 의자가 의롭다 할 때 의, 뭐 바르다, 옳다 이런 의미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쪽 대문을 의미로 따지면 서쪽 대문을 이렇게 두텁게 이렇게 지켜낸다 뭐 이런 의미로
자리를 한다고 했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대문으로 많이들 알고 있고 부르고 또 지금은 이 자리가 없어졌다고 해요.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 이제 김종서 장군이 서대문 돈이문 가까이 그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이제 김종서 장군을 지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반적인 그냥 성을 표시하기보다 우리 궁을 표시하기보다 그것을 여기 반영을 시켰어요. 시키고 마지막으로 또 크게 볼 거는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카드를 명확하게 공부를 할 때 진행을 드릴 부분이라서 이제 간략한 특징들만 강한 특징들만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또 앞으로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황제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앉아서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인물이라고 한 것처럼 갑옷을 철 갑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철 갑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나라 김종수 장군은 철 갑옷이 아니죠. 그냥 보기에는 그냥 두루마리 같죠. 두루마기에 막 찍 막아둔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 엄청난 멋진 갑옷이에요. 두정 갑옷이라고 서양에서도 진짜 놀랄만한 갑옷이라고 하고 또 지금은 서양 그 박물관 같은 곳에서도 이 우리나라 두정 갑옷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해요. 많이 알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설명을 거기서도 이렇게 하고 그런 박물관 저희 화면들도 많이 찾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멋있는 부분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정말 인정한 기술인 거죠. 근데 이 두정갑옷이 왜 신기하냐? 우리 이것도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보고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 우리 장군님들 옷. 근데 그 다른 외국에 비해서 다른 외국에는 우리 황제 카드 봤었죠. 황제 카드 그 옷 밑으로 그 철갑옷 같은 신발 신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랬어요. 외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철판 같은 이런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철판 같은 게 관절만 다 잘려 있는 그런 철갑옷이거나 아니면은 이 뭐죠? 체인 같이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갑옷 있죠. 그것을 입었거든요. 저거 용비늘이나 물고기 비늘처럼 촘촘해서 활도 안 뚫리고 되게 단단하다 하던데 보통 이순신 갑옷으로 유명하죠. 맞아요. 맞아요. 이 두정 갑옷이 왜 정말 대단하냐면 우리 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비늘이나 물고기 비늘처럼 촘촘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활도 안 뚫리고 되게 단단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이거만 보면 천이 뭔 힘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갑옷과 비교를 해드릴게요. 서양 갑옷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철판떼기 갑옷이라 했잖아요. 철판떼기? 철갑옷으로 철갑옷과 이렇게 체인 엮인 것처럼 그런 찰랑찰랑한 우리 중세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갑옷이었는데 그런 갑옷들이 철갑옷 같은 경우는 두껍게 만들면은 기동성이 안 좋았어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기동성을 좋게 하려고 또 그걸 얇게 만들면 뚫리는 거야. 빵님, 철판떼기는 실수예요. 제 실수. 이 예쁜 말을 써야 되는데 제가 실수입니다. 철갑옷입니다. 철판떼기 아니야.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기동성을 높이려고 하니까 철갑옷 두께가 또 얇아지잖아요. 얇아지니까 활이 잘 뚫리는 거야. 뚫고 가니까 그게 갑옷의 보호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뭐죠? 이렇게 체인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애들은 이제 기동성이 좋지만 또 걔네들 또한 기동성이 좋지만 보호가 잘 안 된다거나 또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무게를 또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양새는 다르지만 똑같았던 문제점은 기동성을 높이면은 보호를 하지 못하고 또 보호를 하려고 하면 기동성이 좋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방어력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문제를 그 외국에서는 풀지를 못했대요. 서양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이 두정 갑옷은 그런 갑옷에 비하면 보기에는 진짜 정말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천 엮어서 장식인지 아닌지 모를 이 찡들 박아 놓고 그랬는데 이 두정 갑옷이 정말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무늬도 사실 들어가고 한다고 해요. 들어가고 하는데 이 찡들도 그냥 박아놓은 게 아니야. 그냥 박아놓은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비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튕긴다고 했잖아요. 그 튕기는 역할은 이 앞에 있는 두루마기 이 천의 그 갑옷이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실질적인 건 안에 있어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안까지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갑옷이 그냥 이걸로만 존재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갑옷 안에 아까 빵님이 말한 것처럼 그 물고기 비늘, 용비늘처럼 촘촘하게 그 철갑 그 갑옷이 또 있어요. 몇천 개 이렇게 엮어서 연결해서 이렇게 있는 철갑옷 방어력을, 보호력을 높일 수 있는 그게 안에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입고 위에 이 천 같은 이 복을 입는 거죠. 걸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력은 높고 기동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무게는 서양 갑옷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줄고 거파속촉 갑옷 맞아요. 밖에 이것을 이 천으로 하니까 천과 이제 찡으로 박아두니까 보호할 수 있는 방어력은 높이고 또 안에 제대로 된 방어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천이 이 찡이 박혀 있는 이유가 얘네들이 화살이 날라오면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에요. 다른 철갑옷들처럼 직격탄을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이 천과 찡으로 인해서 그 화살의 힘이 분산이 돼요. 분산이 돼서 이 천 두루마기 갑옷이 얘네를 쉽게 말하면 휘감는 거죠. 그 화살의 힘을 분산시켜서 휘감는 거야. 그래서 1차적으로 힘을 떨어뜨려 놓고 이제 안에 아까 우리 그 철갑이 엮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강철갑찰이라고 하는데 그 철갑옷이 안에서 제대로 된 2차 보호를 하는 거지, 방어를.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그 서양에서 화살 뚫히는 것과는 다르게 무게는 그 작지만 보호력은 엄청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진짜 별 생각 없이 봤었거든요. 별 생각 없이 드라마에서도 뭐 또 그냥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한복에 의한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갑옷의 위력을 보고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런 것에서만 봐도 어제는 우리 매듭으로 우리 장인들, 우리 선조들의 그런 기술력을 봤는데 갑옷에서만 봐도 진짜 멋지지 않아요? 진짜 엄지척을 이럴 때 하는 거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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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그래서 이 김종서 장군 인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에서도 너무너무 멋지고 기분 좋았는데 두정가부 이것을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일화묘담 타로 카드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역사를 통한 것들, 설화를 통한 것들로 그러니까 카드를 만들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짤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에 대한 이런 야사, 뭐 설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접할 거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거나 볼 때마다 그때마다 또 놀라는 거예요. 이걸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저만 알고 있기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역사를 사랑하시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많은 분들이 이미 또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또 저처럼 반 정도, 진짜 반 정도만 알고, 또 반은 또 모르고, 아니면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 문화와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을, 상징들을 제대로 알고 짚어 나가는 분들도 사실 없잖아요. 잘 없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 카드를 공부하고 카드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사실 진짜 진도가 좀 이 김종서 장군을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기에 정리가 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어제도 사실 그 우리 청실홍실을 제대로 현실적으로 그 고증을 하고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걸 정리를 하는 부분이 어려웠는데 오늘 김종서 장군은 청실홍실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편하게 풀어드리는 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 역사를 파고 하다 보니까 알려주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았고, 한 심장으로 이런 거 완전 좋아요. 좋아해 주셔서 정말 저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 심장으로님 보니까 프로필 사진과 옆에 태극기 이모지도 있는 거 보니 또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를 또 많이 사랑하시는 분 같네요.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함께 해주세요. 저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오늘은 김종서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디서부터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국풍 타로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덕질을 하다가 타로 카드까지 만들었어요. 타로도 좋아하고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도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 덕질을 하다가 이렇게 한국풍 타로 카드까지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어떡해. 오늘 준비 나름 많이 했는데. 근데 괜찮아요.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한국풍 타로 카드를 만들었는데 오늘 인물은 이 7번 타로 카드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7번 전차카드라는 카드를 우리나라 인물로 엮어서 이렇게 7번의 전차카드가 김종서 장군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 카드가 우리나라 역사 고증과 역사 인물 그리고 설화를 바탕으로 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 타로 카드의 78장 중에 인물 카드가 38장이 돼요. 기본적으로 22장, 메이저 카드 22장. 거기에는 이제 인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들도 들어가고 또 그 코트 카드라고 궁전 카드라고 진짜 인물 카드가 있거든요. 마이너에. 그 카드 16장을 함께 해서 이렇게 인물 위주의 그리고 상징 위주의 설명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앞으로 아직 맞죠? 또 많이 알고 계시네요. 또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 이렇게 함께 나누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7번 카드가 나갔고 나머지는 뒤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답니다. 방금 장군의 귀에 토끼귀가 달려있던 것 같았다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국방력 개발사란 인물이세죠. 맞아. 그래서, 맞아요. 우리 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김종서 장군의 토끼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은 느낌으로 사랑스럽고 친근하게 만들기 위해서, 1월의 타로 카드의 주인공들이 토끼를 모티브로 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끼가 의인화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답니다. 국방력. 맞아요. 국방열이 멍멍이 박살난 게 그때죠. 근데 그래서 왜 그 단종 그 이야기 영화 보셨어요? 맞아. 진짜 속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이거 공부하고 그 영화 볼 때마다 부글부글 진짜 부글부글 하는데 그 왕가 사는 남자 보셨죠?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셨다고 해줘요. 지금 말로 미사일 사령부 없애면 이렇게 또 우리 역사랑 문화 안 봤어요? 아이, 보셨을 줄 알았는데 안 봤구나. 저 왕가 사는 남자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지금도 또 말하는데, 또 말하는데, 많이 울었어요.
그때 이제 왕가 사는 남자 이제 흥행이 됐잖아요. 1600, 1700만 이렇게 흥행이 됐잖아요. 그 흥행을 하고 나서 왜 단종이 있는 유배지로 있었던 곳이 막 관광지로 진짜 커지고 우리 단종 부인이었던 정순왕후죠. 정순왕후 막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정순왕후 그 릉에 있는 나무가 막 왜 단종향에서 뭐 뻗어 있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세종이랑 문종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종이 요절하지 않았으면 진짜 세종대왕님과 같이 필적할 인물로 명군 성군이 됐을 인물이라고 평가받았던 것만큼 정말 대단한 인물이셨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더 마음이 안 좋았어. 근데 그 왕가 사는 남자 글에 흥행이 되면서 이렇게 세종문종 이런 이야기들 단종의 이런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이 세종대왕님이 사실 그렇게 고생시킨 인물들이 문종뿐만이 아니었죠. 그죠? 세종대왕님께 그렇게 고생하면서 업적을 이루고 우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인물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잖아요. 아니 근데 고생을 다들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건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이미 지난 거는 어쩔 수 없죠. 슬프지만 대신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왕가 사는 남자가 이렇게 흥행이 되면서 다른 인물들은 이렇게 더 올라갔는데 그 세조 있잖아요. 세조 릉에 대한 이제 왜 인터넷에 많이 오르잖아요. 거기 올라가 보면은 그 세조 욕밖에 없대요. 다른 사람들은 막 칭송하고 막 이러는데 세조는 그 밑에 악플만 달린대요. 그거 보고 또 생각을 했죠. 아, 사람은 정말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선하고 착한 짓을 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거는 나쁜 짓 하면 죽어서도 진짜 욕먹겠구나 하는 거를 전 또 깨달았잖아요. 맞죠. 한글 혼자 만들 정도의 천재가 세종. 맞아요. 한글 근데 세종대왕도 혼자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세종대왕님 곁에서 또 도와준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무튼 세종대왕님의 그런 업적들을 보면 뭐 말이 필요하겠어요, 사실. 그 정도로 저도 너무 사랑하는, 존경하는 분이기에. 아, 진짜 문정돈 마음 아프다. 아니, 아니, 저 되게 왕가 사는 남자 보면서 우리 단종대왕님 이야기 보면서 진짜 오열했잖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지켜줄 사람이 없었잖아. 단종대왕님은 엄마도 하루 만에 잃고, 그렇게 사랑을 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가시고, 지켜줬던 아빠까지 그렇게 보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세력들과 싸우고 또 자기를 모필해주고 곁에 있었던 사육신들 먼저 보내고, 어, 결국 떨어져 나간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생육신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단종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아픔으로 버텨야 했을까 이제 그게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2013년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때 기억에 문종이 그냥 병약한 인물로만 저는 기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종에 대해서 큰 기억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김종서 장군을 조사를 하고 또 왕가 사는 남자의 단종대왕님을 보고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종까지 공부를 하게 됐는데 문종도 보니까 진짜 엄청나신 분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도 정말 또이또이 하셨고 우리 그 심장님 말씀처럼 엄청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뤄내고 감당을 하면서 통치를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으니까는 몸이 버텨나지를 못했던 거지 진짜.
그 버텨낼 수 있을 과로사 맞다, 과로사. 병세가 악화된 게 그 업적 업무를 손에서 놓지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정도. 그러면서 이제 자리에서 못 일어나게 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시면서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빵님과 또 함께 이렇게 저를 웃겨주시고 신나게 해주시는 이제 심장님. 자, 이름들이 다 기셔가지고 다 줄여서 말해야 되는데, 맞아요. 세종대왕이 진짜 찐 천재 맞죠.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서 또 함께 해주시니까 또 새로운 느낌으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펼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네요. 이제 그러면 오늘 7번을 했으니까 이어질 카드는 8번인데 8번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카드죠. 8번 힘카드랍니다. 진행되는 카드는 힘카드고 다음 시간에는 힘카드를 알아볼 거고 또 우리나라 인물로는 누가 들어가 있을지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시간은 함께 같이 해요. 같이 하고 심장님 제 방송은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맞아요. 파워 힘 스트롱 그 카드를 공부할 건데 이제 주말 제외하고 평일 밤 10시 반에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함께 하시고 싶으실 때는 10시 반에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오늘 전달 한 번 더 드려야 될 게 우리 1월 마담 타로 카드가 5월 6일까지 펀딩을 진행을 한다고 했었죠. 오늘 5월 5일 6일로 넘어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 약 10분 정도 남았는데 5월 6일까지 펀딩이 진행됩니다. 한 달 동안 펀딩을 진행을 했었고 내일 24시까지인가요? 내일 저녁까지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 펀딩이 지나고 나면은 이후에는 어떻게 판매가 될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이라서 한 번 더 알려볼게요.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펀딩을 진행했었고 이후에는 맥국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주세요. 이후에는 이 카드를 뭐 개인 판매를 하게 될지 어떨지는 정해진 바가 없어서 타로 카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우리나라 문화나 역사를 좋아하셔서 이제 굿즈와 같이 소장을 하고 싶으시거나 그 타로 카드를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텀블벅 사이트가 있어요. 텀블벅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우리 1월 묘담 타로 카드를 검색하셔서 후원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6일 제가 지금 우리 1월 묘담 타로 카드는 텀블벅에서 62,000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개인 판매가 들어가면 이 가격보다 아마 더 하게 될 거예요. 펀딩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면서 이 카드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카드 브랜드를 시작을 한 게 이 카드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웬만하면 착한 가격으로 편하게 또 많이 즐기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부분을 또 알리고 싶은 욕심에 가격은 정말 착하게 지어놨어요. 이제 얼리버드 진행을 했던 부분은 지금 마감이 돼서 기존 기본 금액으로 62,000원이 진행이 되는데 이후에 만약에 이게 개인 판매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가격대로는 아마 만나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가장 착한 가격이고 또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묘담 타로 방송은
지금 이렇게 진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 밤 10시 반에 항상 진행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제 개인적인 일정이라든지 공식적인 일정이라든지 일정이 있다고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전날 밤에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공식 커뮤니티에서 소통의장을 활용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네이버 카페 일월무담을 찾아주시면 되고, 또 제가 스레드랑 인스타에서 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또 SNS 활동을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거기서도 저를 찾아주시면 돼요. 일월무담 태경을 찾아주시면 제가 아마 뜰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후에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하지 못하셔서 이 카드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태경타로전을 찾으시면 돼요. 태경타로전을 찾으시면 오늘 이렇게 했던 생 라이브의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기계치이기도 하고 편집 이런 거 사실 할 줄을 모릅니다. 할 줄 모르기도 하고 또 이 키고 끄고만 할 줄 알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냥 그대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에 있었던 느낌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기도 해서 그냥 편집은 일절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해드렸고, 내일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마 방송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카드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만약 10시 반에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소통 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카드 방송을 또 진행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못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알고 가셔야 되니까. 오늘은 지각해서 좀 늦게 들어왔지만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못 본 건 제 방을 찾아봐야죠. 올 때 좋은 결과 들고 와줘요. 아, 진짜 우리 빵님 너무 사랑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또 예쁘게 하지? 감사해요. 저 오늘 또 마음에 하트 안고 가네요. 우리 어제 공부했던 벽꽃나무 하나 심었네요. 제가 제 마음에. 우리 빵님 덕분에. 알겠습니다. 내일 혹여라도 내일 방송을 켤 수 있다면 소통 방송이라도 켤 수 있다면 좋은 결과 들고 올 수 있도록 하고, 좋지 못한 결과를 들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랑 많이 주십시오. 오늘처럼 많이 웃어주시고 많이 함께 즐겨주시고 그런 것에 제가 또 힘을 얻고 또 성장을 하고 커 나가니까 어찌됐든 웃으면서 뵐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서 또 주무시다가 지각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달려와 주신 빵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새로 만나 뵙게 된 우리 심장님도 즐거운 역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르님, 우리 몽다님 다 함께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많이들 수고하셨고요. 다들 엄지척과 빠이빠이를 남기시는데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소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도 모두 달달한 밤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